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공방 속에 민주당이 결국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국정 발목 꺾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표, 잠시 후 국회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잠시 후 10시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에 처음 대표 연설하는 거고 또 공교롭게도 취임 100일 맞는 게 딱 오늘이라서 네. 100일에 이렇게 대표 연설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담길 걸로 예상하는지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8월 28일 이제 대표에 취임을 했죠. 그래서 그때 수락 연설을 할 때 보면 민생이라는 단어를 11번 썼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민생 정당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글쎄 이재명 대표 취임 후 한 달이 이제 과연 얼마나 민생 정당이 됐는지.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만 어쨌든 또 민생의 시즌2를 강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능한 민생 정당 되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신봉자이고 또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보기에 기본 시리즈도 아마 여기서 조목조목 밝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약자인 뭐 송파 세모녀라든가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좀 많이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또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후에 대한민국을 5대 위기로 막 규정을 했었어요. 뭐 정치 위기, 경제 위기,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그 5가지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의 위기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조목조목 밝히면서 이재명의 혁신, 그다음에 이재명 표 아마 이제 민주당의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오늘 아마 좀 조목조목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 논란에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지금 이런 정치적 논란의 핵심에 들어가면 또 이게 말하면 연설이 또 묻힐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가는 쪽으로 연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에 지금 화두가 되는 이슈들은 피해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민생에 집중할 것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뭐 사실 굉장히 외교 참사 논란도 그렇고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표현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한다면 이재명의 화법이라고 하면 사실 돌직구 사이다 이건데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어떤 화법으로 이 의제를 던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돌직구화법 한 번도 전 못 본 것 같은데요. 당대표의 무게감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대선이라는 과정을 또 거쳤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새로운 면모를 많은 분들이 보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싸우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건데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지금 논란이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에는 최소한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비껴난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뭐 단 하나죠. 국민의 삶, 민생을 챙기라 이런 부분일 겁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내내 연설할 때마다 자유 외치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자유가 뭔 자유인지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얻지 못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을 이재명 대표로부터 얻기를 많은 분들이 원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저희가 모두에 언급을 했지만 이재명 당대표 취임 한 달이잖아요. 네. 한 달간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들어보고 싶거든요. 최수영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의 그러니까 그동안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됐잖아요. 대표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외형적으로 보여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타운홀 방식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최고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의 방식으로 지금 그동안 당대표 선거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비주류와의 갈등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뭐 이렇게 1대1로 만나다든가 오찬회동 한다든가 하면서 그런 간극을 좁히고 또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던 어쨌든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안티에 대한 반 이재명에 대한 부분들 당내 분위기가 많이 또 잦아든 것도 그것도 성과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이런 건 내부적 성과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러면 유능한 민생정당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제도 예. 던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7대 입법과제도 만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그럼 제가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여권이 이렇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아주 곤란을 겪고 있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가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데 왜 이 야당은 반사 이익조차 누리지 못합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당이 저렇게 정말 허덕이고 있고 뭐 정말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뒤져 있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한 달이 컨벤션 효과조차도 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다 장기화되다 보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당 대표를 보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정당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혁신 과제라든가 이런 개혁 과제들이 전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말로만 민생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것들 한번 반성해 봐야 될 듯 싶고요. 또 하나는 탕평을 외치면서 측근 인사들 전진 배치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렇게 측근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드물었는데 말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끌어안는 포용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개딸들, 개혁의 딸들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이 좀 과대 대표된 부분들은 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과가 있지만 어떤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취임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아주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민주당이 뚜렷한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크는 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뭐 리스크 만든 게 있습니까?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지만 그건 또 별도로 치더라도요. 그거 외에 당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스스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사이익을 못 얻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 때 그러면 야당이 꿀먹은 버거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뭔가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사법 리스크가 자꾸 작동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이른바 먼지 털기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적지 않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싸움으로 힘을 소진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에 대한 뭐 일종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자꾸 이어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런 거에서 일정하게 선을 긋고 뭐 오늘도 이제 민생 문제를 언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굉장히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또 뭐 삼중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 정치권은 뭘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집권 여당이 하는 것 없는 것 같다고 하는 비난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당은 그럼 뭐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동시에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좀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 이른바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친 이재명계로 다 배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당권을 새롭게 잡았으면 자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당을 장악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아직 장악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당을 장악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 파열음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지지율, 국힘의 내홍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 누리지 못하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 전략을 갖고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금 검찰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오고 있으니 이게 싸움을 거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 달을 좀 평가해 주셨습니다. 초반부터 이재명 표 기본 시리즈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이런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서두에 던졌는데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핵심 메시지 같아요. 그 기본 그 시리즈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 과거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이었다면 이제는 기본사회 30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초선이지만 당대표 혹은 대선 후보까지 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본인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지난 대선에서 어젠다에서는 이게 실종된 바가 있어서 네. 과연 이재명이 합니다는 어디까지 하냐 이런 논란은 나왔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다시 당대표가 되면서 이 문제를 꺼내들은 거는 향후 이제 민주당의 핵심 의제로 이 기본사회 시리즈를 끌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재정의 문제까지 지금 여기에 다 지금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한 준비를 했고 앞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좀 천착하고 집중할 것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또 네. 그와 함께 또 앞으로 저 자성도 좀 있었던 게 눈에 띄는데 더 이상 반사 이익에 우리가 의존하는 정당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 뭐 사실 이게 말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반사 이익도 지금 못 받는 처지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당대표가 일을 잘하는 것으로 대한정당으로 국민에게 이 평가받겠다 하는 모습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유의미하고 또 울림이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보는데 얼마나 잘 지켜질지 이것이 당대표 연설에 나오는 어떤 레토릭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이어지는 그런 힘이 있는 정책으로 갈지 그다음에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그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이나 경제 기후 위기 극복, 인구 위기 극복, 평화 위기 극복 굉장히 이런 점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직면에 있다. 우리 정치가 이것은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한다. 저는 이거는 잘 짚었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닥친 민생고 때문에 고민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위기는 이런 것들이 본원적 위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10년, 20년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토대를 쌓을 때 비로소 위기는 극복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잘 짚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에 전망했지만 전혀 여당에 대한 공격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앞으로 지금 후반부 연설도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차별화 전략을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당에서 원내대표가 여당을 공격한다면 나는 이제 이재명표 혁신과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이런 걸로 정책으로 민생정당으로 승부 걸겠다. 그런 투트랙 전략을 오늘 대표 연설에서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 좀 눈에 띄셨나요? 저는 과거에 읽었던 한 칼럼이 생각났어요. 전문가는 산수유꽃과 생강나무꽃을 구분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칼럼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두 꽃이 굉장히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찬찬히 합당하게 이치에 맞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네. 보통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곤 해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찬찬히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좋고요. 다른 뭐 당대표 연설하고 좀 비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유가 없는 당대표 연설이었다.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번에 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도 뭐 연설 내내 문재인 정부 탓했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갔고 또 한쪽 일방을 향해서 탓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만한 뭔가가 없었다.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유하면서도 뭉툭한 연설 같아 보이지만 또 은근히 오래 남을 만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둘째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좀 국가 미래 비전을 얘기해달라. 뭔가 좀 약속을 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자유만 수십 번 외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 외에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 국가 미래 비전, 뭐 기본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야당으로서 해나가겠다고 하는 아주 상세한 비전과 같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눈에 떴고요. 세 번째로는 민생이었습니다. 예. 이건 저는 굉장히 영리한 배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야당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층위가 다양해요. 그리고 각자 원하는 것들도 다 다르고요. 삶이 다르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짚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노동에 관한 문제, 또 아동, 출산, 그다음에 노인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었고 그걸 어떻게 야당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리한 배치를 했던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 장례식 참석차 한덕수 총리가 지금 방일 중인데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고위급 면담, 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면담을 시작했고 관련된 모두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한일이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한일 관계를 조속하게 개선하는 게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많은 조의를 표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화답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유엔에서 약식 회담을 가진 뒤 6일 만에 이뤄지는 이번 고위급 면담인데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이런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모두 발언 모습 잠시 후에 저희가 그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 앞부분만 좀 보여드렸고 뒷부분으로 가면 또 좀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헌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직후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걸 같이 논의하고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자. 이 부분을 좀 화두로 던진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 지금 개헌 의제를 던진 거는 네.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다수당이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을 그럼 던지기만 한다고 해서 뭐 여당이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이 87년 체제이기 때문에 손 봐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이 주력인 시대에서 이제는 기술이 주력인 시대로 와서 그동안의 모든 사회 시스템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헌법이 과연 그 정신에 부합하느냐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어떤 삶의 준거틀이라 할 수 있는 이제 헌법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제안은 좋은데 과연 이제 이게 여야가 어찌되었건 이거는 공론화 과정과 수기 과정을 대단히 거쳐가지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이제 그래서 국민투표가 나온 건데 과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야가 아주 스무스하게 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 안이 이제 그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이런 과정이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정치 일정으로 봐서 과연 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여야가 별도 트랙으로 정말 잘 수기하고 논의할지 이건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개헌 그다음에 헌법을 좀 손보고 이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제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 저는 이 화두에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169명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이렇게 건의안 발의하게 된 건데 이 해임 건의안 발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고 이게 실제로 통과까지 되고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굉장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비난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마 보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으로 야당이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좀 뭔가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비속어 어떤 거를 사용했느니 안 했느니 바이든을 뭐 날리면이라고 했니 안 했니 여기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외교 참사를 빚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또 대한민국 국격이 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핵심은 결국은 이번 해외 순방을 준비했던 그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준비했던 외교 실무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국가안보실의 책임을 묻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야당에서 뭐 발의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의안 채택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생각하고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뭐 거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치적 부담감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순방 외교에 대해서 이 외교가 실패했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여론사 보면은 6~7면 정도가 굉장히 이번 그러니까 순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속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대응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프레임을 오히려 언론 탄압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외교 라인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틴다. 또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국은 결의안까지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도 할 거라고 보고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뭐 동의 좀 되니까 통과될 거예요. 네. 저는 이건 전형적인 민주당의 힘자랑 근육자랑이에요. 왜냐? 이번에 정말 외교에서 대통령실이 좀 약간 그 경솔하게 좀 대처했던 부분은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감을 부풀려가지고 조금 부담을 준 거. 그다음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보니 이게 할 상황이 아니더라서 참모들 보고 무리하지 말라 그랬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외교는 절대 뒷문을 열어놓지 않는 한 앞문을 닫아걸지 않는 게 원칙인 것처럼 상대가 있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너무 과도하게 한일 정상에 대해서 미국, 일본에 대한 반응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측에 얘기했던 거 경솔했던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박진 외교부 장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박진 장관이 오히려 미리 가가지고 일본 외무상을 사전에 조율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30분 만나고 또 오늘 한일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가가지고 하는 이런 앞으로 소통과 그러니까 협력의 물꼬를 텄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미리 가 있었던 거고 사실 외교장관이 이런 부분에서 다 책임진다면 앞으로 순방마다 껌껌이 외교장관 점수표 매겨야 됩니까? 저는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예요. 대통령실 참모도 똑바로 모시고 대통령실이 좀 이런 부분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계속도 이어질 순방에서 조금 주의하고 경솔하지 않게 대처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당연히 야당은 요구할 수 있고 또 대통령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장관 교체까지 건의한다? 아니 이렇게 장관 교체를 이렇게 정말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대로 조자룡 헌칼 쓰듯이 자꾸 하면은 장관이라는 건 큰 틀의 방향에서 실수했을 때 되는 거지 자잘한 사안 하나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진다 그러면 책임 장관이라는 것도 정말 무색할 뿐만 아니라 이건 민주당이 경고성을 하는 건 저는 좋으나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건 조금 저도 이거는 좀 민주당이 그 뭐랄까 좀 너무 다수당으로서의 너무 힘자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의결하더라도 대통령 차원에서 거부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거부권을 행사할 좀 전에 김성환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부권 행사할 것도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건의한 거잖아요. 건의하니까 그냥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대통령께서 순방에 대해서 어저께 도어 스태핑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 저간의 사정들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외교안보의 라인에 대한 문책 인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좀 대통령실에 좀 경솔하고 조금 조급했던 부분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단이 왜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이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모르쇠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은 뭉개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또렷하게 들리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감 표명 안 하잖아요. 이게 좀 구분지어야 될 것 같은 게
외교 과정에서 이제 이번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외교적인 성과가 미비한 부분,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됐던 부분에서는 외교적 성과에 책임을 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발언 논란은 사실 외교부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냐라는 건데 지금 그 부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그 부분 대통령이 발언한 그 부분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린 건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발언을 한 적조차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의 청력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외교 참사란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아니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흔쾌히 동의했습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열리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열린 거 봐보십시오. 그게 정상회담입니까? 가서 48조 만나고 일본이 오라는 대로 쫓아가가지고 허겁지겁 얼굴만 겨우 보고 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그러면 외교 참사가 발생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비속어도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요. 외교 참사도 우리 성과 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는데 야당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결국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서는 외교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속어 문제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일정하게 유감 표명하고 또 분노 여론도 좀 어느 정도 삭혀주고 그리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부적절했다. 그래서 일부 참모를 좀 질책하는 모양이라도 만들었더라면 야당이 이렇게까지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성과 경솔했던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걸 별도 트랙으로 가야지 왜 박진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면서 경질을 요구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이냐는 거죠. 저는 외교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교의 그 얘기가 있어요.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국익이란 공통 과제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금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어떤 외교적 성과 우리가 좀 이번에 잘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차분하게 해서 싸웠던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외교는 계속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외교 참사다고 규정을 짓고 외교 안보 전체 라인을 통째로 드러내라는 식의 요구는 좀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반성, 그 여러 가지 어떤 미흡했던 점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물러나라고 대통령께 촉구하는 모습은 저는 이게 좀 과도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최초로 보도한 MBC에 좀 책임을 묻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할 때 자막을 달았다는 점 그리고 그 민주당과의 좀 관계, 유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언론사에 또 어느 정도 계셨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물타기이고요. 전형적인 좌표찍기예요. 제가 볼 때는 MBC만 그렇게 보도했습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은 다 바보네요. MBC가 그렇게 자막 달면 전부 다 MBC 자막 따라가는 언론들이네요. 기자들이 자존심 상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언론단체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그런 조치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긴 전략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누구 탓이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하고 참모들이 유감 표명하십시오라고 말했더니 기억나지도 않는데 그런 바는 나는 그렇게 발언한 게 기억이 안 나는 데까지 얘기했다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나 이런 걸 어디로 쏟아냅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 쏟아낼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발언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왜곡 보도한 언론이 잘못이다.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전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보여주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MBC를 때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권이 결집하거나 그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MBC가 야권 성향의 보도를 좀 더 해왔다고 하는 그런 의심들을 국민의힘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또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을 지금 물러나게 할 방법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방통위원장이 지금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결국은 쉬운 타겟을 정한 게 MBC다. 그러니까 이참에 MBC를 흠칫 두들겨 패서
다른 언론의 본보기도 삼고 MBC를 흔들어서 지상파 보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과 관련한 보도가 불리하게 나오지 않는 기회로 삼겠다. 일종의 좀 속되게 표현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그렇게 외쳤잖아요. 예. 왜 거기에는 언론 자유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오늘 이렇게 가처분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주요 이야기가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이 과연 정당했느냐 그 부분이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직무 정지해달라라는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문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정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참 이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했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가 다 못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다 갖췄어요. 전국에는 3번 소집해가지고 다 공지하고 뽑고 예, 해서 예.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정하시고 비대위를 출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대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의힘은 바라고 있는데, 이 법원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연 이렇게 대의기구가 전체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한 전당대회에서 뽑은 대표를 무력화시켜도 되느냐. 이게 전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 또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굉장히 이제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이제 그 보완하고 절차를 새로 밟아서 다시 이제 그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규정까지 아주 명확히 넣었기 때문에 네. 저는 법원이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상황이 좀 바뀐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원이 좀 약간 저는 전향적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마 뭐 오늘 결정이 나지 않고 아마 이번 주 안에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비대위가 좀 순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출했겠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다시 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을 다시 굳이 원내대표로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러면 당 지도체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랜 B를 만들어 놨는데 가처분이 기각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 지난번의 결정에 대해서 거스르는 움직임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럼 어떤 법조인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재판부가 지난번에 당대표를 해임할 정도의 상황,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비상 상황 규정하고 그리고 당대표를 결국은 해임하고 그래서 비대위를 다시 또 구성했어요. 어떻게 그럼 재판부가 자기 논리를 또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지도체제를 꾸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문 오늘 종료가 되지만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내에 나올 수 있을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윤리위 또 오늘 오후에 열리니까 그 추가 징계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